일본과 이런 경합하는 품목들은요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디가 많이 늘었냐? 바로 중국인 거죠. 우리가 일본을 쫓아가서 일본을 거의 압박하던 이런 상황을 거꾸로 우리나라가 중국한테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특강. 안녕하세요 주식초등학교 구독자 여러분, 저는 머니투데이 방송 염현석 기자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경제 활동 중 하나인 수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 수출이 어떻게 돼가고 있고 앞으로는 좀 어떻게 돼가고 있고 우리가 가장 해외 시장에서 맞붙을 상대는 누구고 또 어느 지역이 조금 중요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다방면으로 다채롭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수출 동향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월 1일 상반기 수출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우리나라의 상반기 수출 실적은 전년 대비 9.1% 증가를 했습니다. 3,348억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요. 분기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 수출 증가율이 작년 4분기 이후 계속해서 이렇게 확대돼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수입은 3,117억 달러, 6.5% 감소를 한 겁니다. 무역 수지는 2018년 상반기 이후 상반기 기준으로 가장 큰 231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수출 잘 나가고 있다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정부의 수출 총 목표액이요 7천억 불을 달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딱 절반이 지났는데 3,348억 달러, 거의 절반을 다 했잖아요. 사실 많은 수출이 하반기에 조금 더 큰 거를 감안을 하면요 정말 목표로 했던 7천억 불을 사상 처음으로 달성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조금 좋아졌나 한번 살펴보면 간단히 말하면 반도체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뭐 AI 시대라고도 하죠. 그랬더니 이제 반도체 수출, 특히 메모리 가격도 조금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요. 반도체 때문에 이제 서버를 관련해서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시장이 글로벌하게 커지면서 52.2%나 반도체 수출이 증가를 했습니다. 상반기에 657억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요. 상반기 기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에 이렇게 많이 팔았냐? 간단히 먼저 말씀을 드리면 대미국 수출, 그러니까 미국 수출이 상반기에 가장 많았습니다. 643억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요. 무려 16.8%나 증가를 했습니다. 21년부터 4년 연속 최대 실적을 이제 계속해서 미국 수출이 경신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가장 큰 수출 시장이었던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5.4% 증가를 한 634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구독자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수출 상대가 해외에서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중국입니다. 자, 왜 중국과 이렇게 해외 이렇게 경합이 많은지 한번 보면 우리나라가 항상 수출 많이 되는 품목들을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수출 효자 상품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과거에는 수출 잘 되는 10개, 그러니까 10대 주력 상품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조금씩 나눠서 지금은 15대 주력 상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바로 반도체와 저는 2차 전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때 2차 전지가 작년, 재작년 이렇게 막 붐이 일어났었을 때 반도체를 이길 수 있는 품목, 그러면서 이렇게 붐이 불었었는데요. 아직 사업 초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수출을 중심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주요 품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반도체와 2차 전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도 먼저 간단하게 한번 15대 주력 상품 실적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반기 기준으로 반도체가 1등입니다. 657억 달러입니다. 작년에 2등이었는데 1위로 올라섰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지금도 잘 나가고 있는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가 작년에 수출 1위였거든요. 그런데 이번 상반기에는 370억 불을 기록을 했습니다. 한 4% 가까운 성장률을 보였네요. 자, 그렇다면 쭉 보고
2차 전지는 그럼 어떻게 될까? 상반기 동안 40억 불이 조금 안 됩니다. 수출액이. 근데 증감률이 더 처참합니다. 마이너스 21% 감소입니다. 물론 전기차가 잘 안 됐, 시장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중국산 배터리에 대해서 글로벌하게 경합해서 잘 이기기 못하는 영향이 조금 큽니다. 그러면 상반기 동안에 제가 주력으로 보고 있는 반도체나 2차 전지 말고 또 어떤 것들이 조금 성적이 좋았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선박 관련해서가 성적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무려 28%나 증가를 했습니다. 요즘 보면 선박 수주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있잖아요. 특히 이런 IMO 규제, 환경 규제를 하기 위해서 이제 뭐 LNG 연료를 가지고 있는 선박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수주 그리고 이제 암모니아 운반선 그리고 이제 뭐 수소라든지 이런 미래 선박에 대한 여러 가지 투자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섞였는지는 몰라도 한 28% 수출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우리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디스플레이는 영원히 계속해서 바닥만 다질고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수출 실적만 보면요. 디스플레이도 16% 넘게 수출이 됐습니다. 이렇게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가 제일 잘 나갔고 2차 전지가 정말 주춤 많이 했었는데 우리가 수출을 볼 때 품목도 중요한데 어디에 많이 팔았는지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1위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입니다. 643억 달러. 무려 16.8%나 전년 대비 증가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중국입니다. 634억 달러. 중국 같은 경우가 미국보다 한 20-30% 더 수출액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미중 무역 갈등 이후에 미국이 중국을 굉장히 압박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 중국산에 대한 제재도 가해지고 이러면서 중국에 대한 수출이 줄어든 것도 있는데 사실상 더 큰 이유는 우리나라가 중국과 가지고 있는 수출 구조에서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에 어떻게 수출을 하느냐? 완성품을 많이 수출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에 많은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장에서 완성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뭔가 원료도 필요하고 중간 제품들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중간재 성격의 수출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중국에 자동차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뭐 현대차 공장이라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 엔진도 들어갈 거고 뭐 디스플레이도 들어갈 거고 여러 가지 뭐 나사도 들어갈 거고 정말 많았잖아요. 처음에 중국에 진출했을 당시에 중국 기업들의 기술력이 부족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것들이 다 수출이 됐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중국 기업들의 기술 수준이 올라오면서 이게 대체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중간재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중국 수출이 전체적인 규모 자체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세안과 EU도 굉장히 중요한 시장으로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아세안 하면 동남아 10개의 국가를 얘기를 하잖아요. 뭐 팔아봐야 얼마나 팔겠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글로벌 3위의 큰 시장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555억 달러, 8%나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EU, 유럽이라는 이 시장 역시 334억 달러로 작년 대비 6.5% 감소를 했지만 우리나라 주요 4대 시장이 됐습니다. 뭐 나머지 일본, 중남미, 중동, 인도, CIS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들도 뭐 중요하지 않다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이렇게 앞에 말씀드린 이런 4개의 시장과 거대 4개의 시장과 비교하면 조금씩 규모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떤 제품을 얼마나 많이 어느 곳에 이렇게 파는지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우리나라가 많이 경쟁을 하고 있는 이 중국, 자, 중국과의 어찌됐건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과 이런 경쟁이 이겨나가야지 우리의 주요 경제 활동에 수출이 계속해서 잘 될 거 아니에요.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과 같이 과잉 생산, 그러니까 과잉 생산을 하는 거는 우리 내수뿐만 아니라 이 내수를 넘어서 해외 글로벌 시장을 계속 확장을 해 나가야지 버틸 수 있는 이런 그런 구조를 가진 우리 산업 구조상에서는 글로벌 시장에 대한 진출 그리고 항상 경쟁 국가나 경쟁 기업과의 이런
경합에서 이겨야지 그 성장성을 계속 도모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때는 우리나라가 글로벌하게 일본 기업들과 굉장히 경합이 많았었습니다. 선박이라든지 전자, 자동차, 그리고 뭐 기계, 석유화학, 그다음에 석유 제품, 이렇게 우리나라 주요 수출 상품 가운데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일본 기업들과 경합을 하게 됐는데요. 최근에 이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본과 이런 경합하는 품목들은요,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디가 많이 늘었냐? 바로 중국인 거죠. 우리의 상황이, 우리가 일본을 쫓아가서 일본을 거의 압박하던 이런 상황을 거꾸로 우리나라가 중국한테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나라에 4개의 거대 시장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수출에. 미국, 중국, 아세안, 유럽, 이렇게 4개가 있는데, 북미 지역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잡아야 되는 지역이 어디일까요? 멕시코라는 지역을 굉장히 잡아야 됩니다. 자, 북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프타라고, 과거 이름으로 이제 나프타라고 하는 이런 거대 경제 동맹체로 묶여 있습니다. 자, 미국, 캐나다, 딱 말만 들어도 임금, 엄청 비싸고 막 이럴 것 같잖아요. 이게 생산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리적으로 엄청 가깝고 FTA, 거대 FTA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요, 상황이 완전히 바뀌죠. 그러면 기업 같은 입장에서 멕시코에 전초 기지를 딱 만들어 놓으면 당연히 미국과 캐나다, 이런 현지 투자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전초 기지를 통해 많은 수출을 더욱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멕시코에 진출하는 게 뭐가 수출에 뭐가 도움이 되냐? 멕시코에 예를 들어 무슨 완성형을 할 수 있는 공장을 하나 만든다라고 치면 우리나라에서 멕시코나 미국, 캐나다 이쪽으로 중국으로 중간재 수출하듯이 많은 수출이 가야 됩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모기업, 그러니까 뭐 머더센터라고 하죠. 이렇게 뭐 지식재산권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딱 가지고 있으면 이거에 대한 로열티도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체에서 생산 시설을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그 전초 기지, 특히 자유 경쟁 체제라든지 지리적 이점이 좋은 곳을 잘 진출을 하고 막대한 투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가장 큰, 현재로서 가장 큰 시장이 북미 지역을 하기 위해서는 멕시코를 잡아야 되고요. 또 세 번째, 네 번째, 아세안과 유럽 시장을 잡기 위해서는요, 바로 아세안 지역을 잡아야 됩니다.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한 직접 투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뭐 IRA라든지 뭐 반도체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에 대한 직접 투자가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고, 미국 자체도 여러 가지 중국을 더욱더 많이 견제하기 위해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 한정으로 본다면 미국의 진출을 더욱더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뭐 멕시코보다는 아세안 쪽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아마 중국과의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유럽 같은 경우에도 중국을 어느 정도 견제를 하지만 유럽과 미국은 완전히 상황이 다릅니다. 사실 중국을 견제를 하는 한편 어느 정도 손을 잡고 가려는 움직임도 있거든요. 그러면 유럽은 유럽 나름의 이런 어느 정도의 이런 퀄리티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 규정을 중국 기업들이 맞춘다면 굳이 수입을 안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지만 뭐 인권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너무 문제가 되면 그거는 그 지역 한정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벗어나 우회 수출이라든지 아니면 뭐 중간재 수출이라든지 이렇게 많은 또 통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이런 아세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크고 있는데요. 이 때문일까요? 중국이 아세안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더 아이러니한 거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같은 경우가 미국이 제재를 많이 가하고 있잖아요. 견제도 많이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럼 중국 같은 경우도 어때요? 과인 생산의 중심지라고 볼 수 있잖아요. 전 세계에 또 한때는 공장이라고 불릴 만큼 생산량이 엄청 많은데 그게 사실 미국이나 이렇게 소수의 몇 개 나라에 집중된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 그런데 최근에 미중 무역 갈등이 심해지면서 미국에 대한 수출이 급감을 하면서 오히려 중국이 수출
다변화에 성공을 합니다. 자, 우리나라도 이렇게 4개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면서 항상 수출 다변화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말을 쭉 하는데, 자,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많이 늘렸을까요? 중국의 수출 다변화는요, 주로 아세안, 멕시코,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이렇게 5개 지역을 늘렸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대부분 다 약한 곳들이죠. 그리고 기존 주력 시장이 중국 역시 미국, EU, 한일, 대만이었는데요. 많이 줄었습니다. 자, 숫자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자, 중국의 수출 비중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한번 봤습니다. 아세안 같은 경우에는요, 14%에서 16%까지 올라갔습니다. 한일, 대만 12%였던 게 11%로 줄었습니다. 북미는요, 20% 넘게 차지했던 북미 시장이 18.5%로 감소를 했습니다. 이 와중에 멕시코는 1.9%에서 2.4%로 증가를 했네요. 유럽 역시 20.6%에서 22.2%로 증가를 했는데, 좀 나눠서 봐야 됩니다. EU, 그러니까 EU 같은 경우가 14.6%에서 14.7%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죠, 수출이. 근데 유럽 수출은 20.6%에서 22.2%로 2%포인트 가까이 올랐어요. 0.1%포인트밖에 오르지 않았는데, EU는. 이 말은 EU가 아닌 다른 비EU 국가에 대한 수출이 굉장히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물론 EU 경제 공동체가 서유럽을 중심으로 유럽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도 되지만 나머지 나라들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EU 수출이 거의 대부분의 유럽 수출인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다는 거죠. 이런 거를 보면 이런 수출 다변화는 조금 우리가 잘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중남미,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도 3.3에서 4%로 조금 늘었는데요. 이런 걸 보면 우리가 해외 출장 같은 데 가보면 의외로 중국 자동차, 의외로 중국 핸드폰을 굉장히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최근에 좀 자주 갔던 곳 중에 하나, 이제 호주를 가보면요, 호주에 전기버스 시장이 있잖아요. 전기버스 대부분이 다 중국산입니다. 그런 거 보면 정말 세계 곳곳 어느 곳에서도 심심치 않게 중국산 제품들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은 걸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어떻게 이렇게 수출 다변화를 성공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자, 우리가 수출을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수출을 단기간에 빡 늘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가격을 낮춘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잖아요. 근데 사실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진출을 먼저 해야 됩니다. 진출하는 게 굉장히 생각보다 힘들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수출을 하고자 하는 나라에 직접 투자를 하면 굉장히 진출이 쉬워지겠죠. 자, 그래서 직접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 수출 증대 효과가 통계학적으로 상당히 증명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가 얼마나 해외에 많은 투자를 하는지 한번 살펴보면 얼마나 수출 여력이 더 늘어날 건지도 한번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원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수출을 받는 입장이었잖아요. 투자를 받는 입장이었잖아요. 공장을 막 세워야 되니까. 이걸 이제 FDI라고 해서 외국인들이 투자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외에 투자를 하는 것 같은 경우는 해외 직접 투자, ODI라고 하는데요. 이 숫자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중국은 아직도 전 세계 최대의 FDI 국가입니다. 자, 2022년 기준으로요, 1,891억 달러입니다. 투자를 받은 게요. 2015년부터 보면요, 그 숫자가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중국이란 이런 거대 시장과 거대 생산 시설에 전 세계에서 여러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 중국이 얼마나 투자를 할지 한번 보면 거의 전 세계 최대 투자국 중에 하나입니다. 2020년에는 1위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해외에 투자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특히 1대1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투자 금액을 굉장히 높였었죠. 그래서 ODI나 이런 FDI 이렇게 쭉 보다 보면
굉장히 중국이 우상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게 투자를 할 때 인프라를 지어주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제조업을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공장을 지어주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공장을 지어줘야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따로 공장만 한번 떼서 보더라도요, 그 숫자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비중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ODI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요, 2010년에 6.8%밖에 안 됐어요. 근데 2022년 기준으로 16.6%, 2배 넘게 올라갑니다. 특히 아세안 같은 경우에는 6.4%였습니다. 2010년 기준으로. 근데 2022년에는 그 비중이 11.4%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조업 한정으로만 봐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대아세안 제조업 투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 이 말은 중국에서 아세안으로 수출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늘어나는 게 우리나라와 경합이 돼서 아세안에서 굉장히 큰 경쟁이 중국과 일어나고 있다라고 봐도 됩니다. 자, 그러면 중국이 이렇게 아세안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자, 그럼 우리나라랑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ODI 자체를 비교를 해도요,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게 2009년에 이미 역전이 됐어요. 그럼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정말 아세안에 대한 투자를 조금 일찍 시작했었잖아요. 그런데 15년까지 차이가 계속 줄어들면서 2015년에는 역전이 됩니다. 그래서 2022년 기준으로는요, 거의 2배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중국이 벌써 우리나라보다 투자가 훨씬 많아집니다. 자, 그러면 중국이 어느 나라, 아세안의 어느 나라에 많이 투자를 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거의 베트남에 거의 몰빵이 돼 있잖아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이 순서대로 투자가 많습니다. 자, 우리가 아세안에서 아세안 경제의 핵심은 싱가포르라고 많은 기업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싱가포르일까요? 싱가포르에 가면 글로벌한 모든 기업인들의 정보가 다 모여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싱가포르에 무슨 공장을 막 지을까요? 아니죠. 바로 싱가포르에 그 자국 기업의 그런 아세안 헤드쿼터 뭐 이런 것들을 지어서 여기에서 다양한 제조업의 서비스업이라든지 이런 투자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세안 하면 원래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 대한 비중이 높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신흥 제조 기반 국가로 대한 투자가 있기 때문에 거의 이 순서대로 중국은 투자 비중이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의 반대 순위입니다. 베트남이 가장 많고요.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뭐 이런 순서이죠. 이렇게 보면 당연히 이런 여러 공장이라든지 제조업 이런 거에 대한 중국의 투자가 많이 늘어나면 우리나라랑도 많은 경쟁이 되겠잖아요. 그러면 그 경쟁이 어디에서 일어날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중국이 어떤 품목을 아세안에 많이 수출을 하고 있는지만 보면 됩니다. 자, 중국 같은 경우에서 보면 1등이 반도체예요. 아세안에 되게 반도체를 수출을 많이 해요. 왜 반도체 수출을 많이 할까요? 아세안에 핸드폰 공장도 많고 전기차 공장도 되게 많아요. 중국이 세운. 근데 그런 거 만들려면 반도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만든 반도체를 아세안 지역에 많이 수출을 합니다. 거의 한 400억 달러 정도의 수출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철강 제품. 모든 우리가 이런 제품을 만들 때 가장 기본으로 들어가는 게 철강 제품이잖아요. 이거 반도체 철강. 왠지 자동차, 뭐 여러 선박 되게 우리나라랑 많이 겹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좀 들지 않나요? 자, 그리고 무선통신, 스마트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수출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상위 4개가 반도체, 철강, 무선, 석유 제품 이렇게 4개예요. 우리나라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수출이 둘 다 아세안 비중이 높다. 그리고 품목도 겹친다. 그러면 당연히 그 안에서 시장에서 경합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꾸준히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 확대가 당연히 수출입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보통 중국 같은 경우에 아세안 투자 잔액, 그러니까 투자를 했었을 때 남아있는 금액이 있잖아요. 이 남아있는 금액이 한 1% 정도 증가를 하면 수출이 한 0.2%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출이 조금씩 투자 금액이 조금씩 늘어나는 만큼 수출도 늘어나고
그만큼 거기서 만든 거를 우리나라 자국으로 가져오는 것 자체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이 말은 투자가 늘어나면 양 지역 간의 물동량이 굉장히 늘어남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중국이 아세안 시장에서 그러면 과연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보면 아세안 시장에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요 24%나 됩니다. 그 아세안 주요 10개국의 전체 수입량 중에 24%가 중국산이에요. 그럼 우리나라는 얼마나 될까요? 7%입니다. 일본은요 6.9%입니다.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합친 것보다 중국에서 더 많이 수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예전에도 차이가 많이 났었어요. 2014년 이때만 해도 중국 같은 경우가 비중이 17%였거든요. 그때 우리나라가 6.5%였고 일본이 9% 정도 됐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랑 일본이 합치면 중국보다 많았었잖아요. 근데 이게 2018년 그러니까 미중 무역 전쟁이 딱 발발했었을 때 중국이 20%를 처음 넘깁니다. 우리나라는 7.2, 일본은 8.7%가 됩니다. 이때부터 둘이 합쳐도 중국한테 못한 거죠. 이때부터 보면 수입이 계속해서 이렇게 늘어서 23%, 24% 이렇게 꾸준히 중국은 늘어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7.6%, 2022년 7.6%로 가장 많은 수출을 했다가 작년에 7%로 많은 하락이 보였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본은 아세안에 원래 동남아 하면 일본이 다 잡고 있었잖아요. 과거에는 토요타다, 소니다 뭐 이렇게 다 잡고 있었었는데 그 비중이 진짜 앞자리가 2개나 바뀌었어요. 8에서 6으로. 그만큼 일본은 비중이 떨어져 가고 있고 중국은 급속도로 넓혀가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 틈바구니에서 조금씩 넓혀가고 있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기 때문일까요? 아마 주요 수출 중복 품목이요. 작년 기준으로 40개가 됩니다. 꾸준히 이렇게 늘어나는 건데 2018년 32개가 40개까지 늘어났습니다. 반면 아세안 시장에서 한국과 일본은요. 47개, 48개였던 그 중복 상품들이요 40개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말은 개수 자체로는 한중, 한일이 비슷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하나는 줄어들고 있고 하나는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에 조금 주목을 해야 될 게 우리나라가 그만큼 글로벌 시장, 특히 아세안 시장에서 중국의 추격을 바짝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멕시코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멕시코 같은 경우에도요 수출 경합도가 2019년 한 0.308 정도 됐거든요. 그게 2023년에는 0.352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특히 가장 많이 수출 경합이 되고 있는 게요. 자동차, 반도체를 뺀 전기전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다 주력 수출품이 딱 모여 있는 거잖아요. 멕시코에서도 이렇게 중국의 거센 추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요 품목별로 한번 알아보면 중국 같은 경우가 대부분 반도체 수입이 엄청 많았습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단일 수입을 하고 있는 품목이 에너지 분야입니다. 석유, 가스. 중국은 어딜까요? 중국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에너지 수입국이잖아요. 근데 반도체가 수입이 훨씬 많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 중후반 들어와서 중국 같은 경우가 소위 말하는 우리가 반도체 굴기라고 하죠. 어마무시하게 투자를 합니다. 반도체를 2025년까지 바로 내년이죠. 자금률이 원래 70%가 목표였습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게 2026년 기준 자금률 전망치가 21.2% 정도에 그칩니다. 왜 이렇게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를 제재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당연히 그냥 막연하게 중국이 반도체를 많이 쓸 거야 라고만 생각을 하지 얼마나 많이 쓰는지 잘 몰랐었잖아요. 근데 석유보다 더 많이 쓰는 게 반도체예요. 그러면 그 반도체가 최근에 모든 산업의 가장 핵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도체 자급을 많이 하면 어떨까요? 그런 반도체 제재가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26년 기준으로 21%밖에 자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 경로, 어둠의 경로든 무슨 경로든 이거를 자급을 해야 더욱더 고부가 산업으로 나갈 수 있는 기반이 중국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반도체에 목숨을 걸고 미국이 반도체 제재를 할 때마다
발끈발끈 하는 게 바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수요가 많은데 이거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 바로 오는 거거든요. 바로 목에 칼을 경제적으로 드미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이 반도체에 대해 사생 결단을 하겠잖아요. 그게 2000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중국이 WTO에 가입을 해서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 나온 게 2000년 이후예요. 그리고 정식으로 이제 2001년부터 가입을 해서 이제 쭉 오고 있는데 중국이 본격적으로 반도체를 언제부터 투자를 하기 시작했냐면요. 본격화된 투자는 2006년부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크게 두 단계로 나누면 2006년에서 2014년까지 한 번, 그다음에 2014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쭉 보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2025년 자금률 70%는요. 2015년에 만들었던 중국 제조 2025에서 나왔던 수치인데요. 자, 여기 이때부터 굉장히 많은 투자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2014년에 자본금 1387억 위안, 그 다음에 사회 자본 투자 3758억 위안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이거를 2024년 이번에 3기라고 조금 나눠 보면 이때 자본금 3,440억 위안, 그 다음에 자본금 투자는 1조 1,560억 위안으로 늘었습니다. 200억 위안 정도가 3조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로 5천억 위안이면 210조를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되게 이런 증가폭이 되게 커요. 한 2019년 대비 한 70% 정도 투자 금액을 늘린 거거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 뭐가 핵심이냐면 물론 기술 개발도 있는데 장비를 국산화하려는 노력이 굉장히 큽니다. 이번에 당해봐서 더욱더 알거든요. 예를 들어 ASMR 같은 그런 노광 장비를 안 준다, 수출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막 미치겠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슬슬 이제 국산화를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물론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돈만 많이 쏟아붓는다라고 해서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고 물론 중국이 그렇다고 지금 반도체 기술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최소한 이 정도의 시나리오는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도 굉장히 고난이도 우리가 그 엔비디아가 생산하는 이런 GPU 부분이 있을 거고 이제 레가시 분야가 있는데 레가시 분야에서 누구나 많이 굳이 비싸지 않은 반도체를 써도 되는 품목들이 훨씬 더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시장 확보가 충분히 된 상황에서 이런 뭐 GPU라든지 뭐 HBM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고사양 반도체에 대한 기술 투자 여력 이런 것까지 보면 결코 중국 반도체를 무시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보는 중국 반도체에 대한 평가 과연 이들은 자기네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지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게요. 그 2023년도에 중국의 이제 무슨 국가에서 나온 그런 자료집 같은 데서 인용을 했는데 반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기술 특허 부분이잖아요. 설계, 대형 웨이퍼 제조, 장비, 노광 장비, 첨단 패키징 여기에서는 글로벌 선도 기업 대비 경쟁력이 가장 부족한 부분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공정 기술, 특히 뭐 낸드라든지 D램 이런 거에서는요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경쟁력 있게 수출하는 분야가 바로 이 낸드 메모리잖아요. 삼성전자에. 근데 여기에서는 중국이 자체적으로는 경쟁력을 보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뭐 포토레지스트, 노광 장비, EDA 이런 거에서도 미국 대비 한 3에서 4세대 그러니까 좀 한참 좀 낮은 수준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가장 하고 싶은 장비 우리가 자금률이 얼마나 될까 봤더니 자금률이 10%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재료는 우리가 한 30% 정도만 자급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EDA라는 게 있는데 EDA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우 낮은 수준, 그 다음에 IP 이게 설계도라고 보면 되는데 이것도 매우 낮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드는 건 잘 만드는데 만들 수 있는 여력은 좀 부족하고 만들기 위한 장비는 매우 부족하다라는 게 이제 자체적인 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문가들은 과연 중국이 어떤 시장으로 집중을 할 건지 역시 AI 반도체 중심으로 집중을 할 거다.
특히 뭐 GPU 시장 국산화를 위해서 어마무시한 투자를 이루어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는 그냥 여기에서 한 이 정도로 잠깐 정리를 하고 다음에 조금 더 자세히 또 반도체 시장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2차 전지에서도 그냥 뭐 LFP가 중요하네, 뭐 삼원계가 중요하네, 뭐 이런 말보다는 전고체 배터리 시장을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하잖아요. 아무래도 산업 같은 경우에 뭔가 기대감이 있는 거는 최종 끝판왕을 누가 조금 더 빨리 도달하느냐, 약간 이런 게 있는데 2차 전지에서 그게 지금 현재 나온 게 이제 전고체 배터리인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과연 전고체 배터리를 얼마나 잘하고 있나, 요거를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중국은 2026년이면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를 양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반고체라고 해서 전체 전해질이 다 지금 액체인데 그게 한 절반 정도만 고체가 되어 있는 그런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가 실제 중국에서 곧 나온다고 합니다. 그 정도고 2026년이면 이제 양산에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전고체 배터리는 기존 2차 전지에 비해 충전도 빠르고 안전성도 훨씬 높습니다. 중국 시장 한정으로 보면요. 작년 전고체 시장 규모가 10억 위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2030년 7년 후에는 200억 위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 3조 원 정도로 성장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막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큰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잘 양산이 되면 그 다음에 폭발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우리가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일단 전고체 배터리의 장점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그냥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이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양의 밀도 같은 경우에 한 두세 배 정도, 2배 이상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충전도 엄청 빠릅니다. 자, 이제 1000km, 전고체는요 500km, 600km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냥 1000km 기준, 1000km, 주행거리 1000km 기준으로 충전 시간이 최대 10분까지 급속으로 한다면, 근데 이건 살짝 좀 그렇고 2시간 안에 끝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냥 노멀하게 했을 경우에. 자, 지금 아마 우리가 충전 한 500km, 400km 이 기준도 한 2시간 정도 충전해야 될걸요? 아마 100% 이렇게 완충하는데, 그러면 충전 거리가 용량이 2배가 늘어났는데 충전 시간은 반으로 줄어든 거죠. 그리고 훨씬 안전합니다. 자, 그러면 중국은 전고체 사업이 어느 정도 돼 있을까요? 아까 제가 반고체라고 말씀드렸죠. 24년 올해 나올 예정입니다. 전고체는 26년이고요. 자, 그럼 반고체는 뭐고 전고체는 뭐냐? 전고체는요, 전해질이 아예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액체가 아예 없는 겁니다. 반고체는요, 그게 액체가 지금의 10% 정도가 남아있는 게 반고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해질 같은 경우가 어찌 됐건 전해질이 없으면 이게 전지가 아니니까, 이게 전고체 기준에 크게 세 가지로 조금 나눠서 볼 수 있어요. 하나가 황화물계, 두 번째가 산화물계, 세 번째가 폴리머계,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반도체에서도 말씀드렸었죠. 이게 미래 산업이에요. 그러면 ABCD 이렇게 있을 수 있다고. 중국은요, ABC 다 합니다. 황화물계도 하고 산화물계도 하고 폴리머계도 해요. 근데 우리나라와 일본 기업들은요, 황화물계만 합니다. 세 개 다 못하고요. 자, 왜 그러냐면요, 황화물계가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에 그럽니다. 황화물계 같은 경우에는요, 에너지 용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높으면 확실히 안전성은 조금 떨어집니다. 근데 제조 난이도가 높아요. 한마디로 기술 끝판왕이 황화물계라는 거죠. 이제 산화물계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용량이 중간 정도 됩니다. 그만큼 훨씬 안정하고요. 에너지 용량이 중간, 제조도 한 중간 정도입니다. 제일 낮은 게 이제 폴리머계입니다. 이거는 용량도 낮고 안정성도 한 중간, 하지만 만들기가 조금 쉽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4년 8월, 그러니까 바로 다음 달이네요. IM 모터스라는 곳에서 아마 반고체 배터리가 나오는데, 이게 산화물과 폴리머계를 조합한 이런 반고체 배터리를 탑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는요, 광저우 자동차, 상하이 자동차에서 전고체 배터리계가 나오는데, 광저우는 황화물계, 상하이는 폴리머계가 아마 탑재를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제조사들은요, 27년까지
정말 늦어도 상용화가 목표라고 합니다. 그러면 중국 정부는 얼마나 투자를 할까요? 여기에 한 60억 위안의 지원금을 제공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2차 전지 회사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제일 빠른 곳은 삼성 SDI. 27년에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양산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파일럿 라인을 정식 가동을 했고요. 아마 조만간 이렇게 많은 곳에 샘플을 보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SK온, 여기도 배터리 라인을 관련을 하고 구축을 하고 슬슬 이제 군부를 떼기 시작하는데, 미국 벤처기업이죠. 솔리드 파워랑 협력을 해서요,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2026년 시제품 먼저 만들고 28년 상용화가 목표라고 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요, 대표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시간이 걸려도 제대로 된 것을 선보이겠다. 완성도가 높고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제품을 바로 출시를 하겠다. 그래서 26년에 고분자계 전고체 배터리, 그 다음에 30년에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를 양산하는 걸 목표로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